안녕하십니까. 2013년 오늘이 6월 22일입니다. 이제 D-Day로 이제 42일 남았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그 전력 개통공학을 들어가서 이제 2장의 이제 그 전력 개통의 표현과 기초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뒷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와이브스 행렬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더 다시 한번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하고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 와이브스 행렬, 그리고 크론의 행렬 추각 공식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4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드리고 난 다음에 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또 시스템이 좀 바뀌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항상 익숙해지셔야지만 됩니다. 전력계통공학도 사실 옛날에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인데 이 전력계통공학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송배전공학은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설비를 보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전력계통공학은 설비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계산 문제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적인 부분을 다시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이 와이브스 행렬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그런적인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심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전력조류 계산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사실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는 조금 빈도수가 좀 높습니다. 단건 변압기하고 연계돼서 같이 되기 때문에 와이브스 행렬에 대한 수정들은 이 전력조류 계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크론 행렬 추각 공식 같은 경우는 좀 빈도수가 좀 적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책에서도 간단하게만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지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조류 계산에 가서 전력 방정식. 여기서 보시면 모선에 대한 방정식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모선 방정식.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방정식에 대한 세 개가? 브랜치. 그 다음에 회로 방정식. 근데 모선 방정식은 전류에 관련된 방정식이었고, 그 다음에 그 회로 방정식은 전압에 관련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모선 방정식은, 이따가 보시면 I는 YV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 어드민턴스 행렬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전력조류 계산에서 가우스 자율이나 뉴턴 라스법을 이제 좀 배우실 텐데 그때는 조금 내용이 틀려집니다. 어차피 와이브스를 이용하긴 하는데 이 전력 방정식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직각좌표를 표현하느냐. 직각좌표는 그냥 개념적으로 보시면 R축 그리고 X축을 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지점을 X축과 Y축에 대한 크기로서 표현을 하는 게 직각좌표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는 여기에 대한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가 여기서 몇 도 정도? 여기서 보시면 요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게 처음 시작되는 이 크기하고 요게 각 세타가 얼마만큼 지나갔는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극좌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준이 뭐냐? 얘는 X축과 Y축에 대한 기준이고 얘는 얘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세타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나중에 보시면 이 세타로 주어지는 이 극좌표가 계산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라고 해서 삼각함수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얘는 R 플러스 JX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복잡하고요. 그래서 그 임피던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Z분의 1로 해가지고 어드민턴스로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조금 이따 보시게 되면은 Y로 막 표시되는 부분이 뭐 N분의 Z가 됐다가 Z분의 1이 됐다가 막 헷갈려지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어드민턴스로 계산하는 부분이 계산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조류 계산하면 이제 기질량, 미질량이 나옵니다. 이따가 이제 그 그림에 보면은 뭐 이런 처음에는 2회선짜리 그림이 나옵니다. 2회선짜리 그림이 나와서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회선짜리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4회선짜리 그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모선이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그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기준 모선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기준 모선에서 필요한 V하고 델타 이게 기질량이 될 테고 P하고 Q는 미질량이 됩니다. 왜 P하고 Q가 미질량이 되냐면 요거 기준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제 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전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발전기에 대한 거, 여기는 부하에 관련된 거. 여기 전압에 대한 것들이 1번 보선에서 1.06에서 뭐 각 몇 도. 근데 얘는 다 1.0에 0도, 1.0에 0도. 왜? 여기 미질량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용가에서 쓰는 부분이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전압 부분들이 변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쓰는 양은 똑같다는 얘기죠. 왜냐면 자기 자체가 쓰는 양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전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쓰는 건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발전기에서 쓰는 부분을 알거나 부하가 쓰는 부분을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옆에 사람이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미지량으로 해가지고 V하고 델타가 미지량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Q하고 델타가 미지량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발전기 기준 모선이 있었으면 이제 발전기 모선이 있을 거고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계략적인 거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면 발전기 쪽에서는 유효 전력량과 전압이 얼마나 걸리는지 압니다. 그다음 부하 모선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쓰는지 알죠? P하고 Q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고 V하고 델타가 미지량으로 나옵니다. 요걸 이제 표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먼저 이해를 해 두시면은 나중에 그 표로서 외우실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지량과 미지량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표적인 이제 그 전력 조류 계산의 방법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우스 자이델이라는 건 이제 반복법입니다. 반복법이 있고 크레이머 소거법이 있고 이따가 이제 그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드릴 때 반복법은 뭐냐면 뭔가 있으면 뭐뭐 플러스 뭐 예를 들어 A의 X의 자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는 0이다. 여긴 D의 X의 자성 플러스 2의 X 플러스 F는 0이다. 이제 미분을 하면은 얘 부분은 없어지겠죠. 얘 부분이 상수가 될 테고 얘 부분은 뭐 2B의 X가 될 테고 얘는 2A의 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필요한 변수들을 하나씩 넣었다가 그거를 여기는 숫자가 뭐 0이 아니라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A, B, C, D 이 F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상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이 X 연립방정식이 필요한 A나 B나 D나 E에 대한 상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수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X 값이 얼마냐? 이게 X1이 될 테고 이게 X2가 될 텐데 X1과 X2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 계속 순차적으로 하나 넣었더니 이 값이 안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조금씩 변경을 해가면서 값을 맞춰 나가겠죠. 그래서 뭐 몇 번 정도 반복을 하다 보면 이 값을 이쪽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이 값을 이쪽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반복법이 되는 거고 크레이머 소거법은 이건 행렬로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씩 소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를 좀 더 줄이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가우스 자이델법은 아까 보셨던 그 I는 YV라는 여기서 이 Y부스 행렬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선형 성분은. 근데 이제 뉴턴-락스법하고 가우스 자이델법이 많이 사용하는데 뉴턴-락스법은 바로 비선형 연립 방정식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얘도 자세히 보시면은 비선형 연립 방정식을 해석을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자코비안 그 행렬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그걸 역행렬로 구해가지고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큰 틀을 가지고 이제 보셔야지만 나중에 이 책의 내용을 보셨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 부분은 설명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기준서를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근데 기준서에는 기본서에는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방교재를 보면 여기 어떻게 넘어갔는지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의문을 줘야 되겠지.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시면 그 자료를 보시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는 거꾸로 먼저 요약본을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요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면서 나중에 보시면은 상세하게 좀 더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기본서에 있는 전력조류 계산에 있는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읽어보시면 보면은 순 방정식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보면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약본을 가지고 먼저 설명드릴 거고 제가 그래서 전력계통공학은 요약본을 가지고 먼저 설명드린다는 게 왜냐면 답안지를 쓰는데 왜 이렇게 답안지를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반 쪽,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다 요약된 부분을 씁니다. 전력계통공학은. 근데 성배정공학은 기본서에 없는 내용도 써야 되기 때문에 연구반을 보지만, 전력계통공학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갖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꼭 보시지 않아도 요약본만 가지고 외우시면 되는데, 그게 왜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본서를 거꾸로 보신다는 얘기죠. 역행렬 계산하는 방법. 역행렬 계산하는 것도 좀 힘든 게 안 해보셨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먼저 A, B, C, D의 역행렬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이거는 디터미넌트 뭐 분의 1 네, 이렇게 나오죠. 이 디터미넌트가 뭐죠? 예, 이거는 AD-BC분의 1입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는 바꾸고, 얘하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게 역행렬입니다. 요 수식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럼 3개가 됐을 때, 이거는 다 아시는데, 또 3개가 되면 또 혼돈이 일어납니다. 3개가. 편의상 1, 2, 3, 4, 5, 6, 7, 8, 9. 아침에 누가 로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번호를 잘 찍으면은 학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디터미넌트 부분은 아까처럼 얘 부분은 디터미넌트 분의 1입니다.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부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 아까처럼 AD-BC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 요 성분을 곱하고, 요 성분은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디터미넌트는. 그러니까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3개 곱했죠? 9개니까. 2, 6, 7 해가지고 3개 곱했죠? 요거 4, 3, 8 해가지고 3개 곱했죠? 3개 했던 부분이 요 AD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3개를 곱한 다음에 더한 거. 3개 곱하고, 3개 곱하고, 3개 곱하고. 요게 이제 이쪽이 됐겠죠? 앞에 부분이 됐네. 그러면 이제 대각성분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그 부분을 이제 빼고 한 분의 1이란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일단 앞에 부분은 이따가 다시 볼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아까 A, D를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조금 헷갈립니다. 왜? 여기 부분, 요거 세 개를 이제 번호를 적는데 Y11, Y12, Y13, 그다음 Y21, Y22, Y23, Y31, Y32, Y33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성분이 뭐냐, 그죠? 그 성분. 그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 부분을 뺀 이렇게 얘가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뺀 요 4개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요 자리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게 좀 헷갈린다는 얘기죠. 자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요걸 AD-BC분의 1을 계산해가지고 거기다가 여기 첫 번째다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 4개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 부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하고 요걸 뺀 부분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그걸 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는 또 요거하고 여기를 뺀 부분이니까 요 4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은 여기하고 요거를 뺀 부분은 그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뺀 그럼 요 2개가 이렇게 되겠죠? 밑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3바에서 하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써주는 부분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계산기에서 이제 행렬을 잘 해가지고 역행렬 계산 수치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요것만 글씨만 딱딱 써놓고 쓰는 건 어차피 써줘야지만 됩니다. 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건 보여줘야 되니까. 써주되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이거 계산하려면 시간 걸리거든요. 그때는 이제 계산기를 잘 사용해가지고 역행렬을 써가지고 답만 딱 유출을 해주셔야죠.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여기서 열심히 뭐 이거 곱하기 하다 보면 나중에 숫자 틀립니다. 그래서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도 잘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따가 또 나옵니다. 역행렬 계산하는 부분 모르시면은 못 푸니까 25점짜리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자 PQ 분할법 이제 가우스 자이다라고 뉴턴 라슨법을 이제 비교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용에
근데 이제 뭐를 가지고 비교하냐? 시간을 가지고 비교한다. 왜? 시간이 돈이다 이거죠.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똑같죠. 25시간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우스갯소리 옛날 뭐 보면 그러죠. 오늘 우리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뭐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이기면 꿈을 이룬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도 나와 있고. 항상 이제 자기 마인드업을 자꾸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도서관 끊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저희 도서관에 또 이 발성배정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끝나고 이제 그 도서관에서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종이 버리는데 보면은 그걸 답안지를 쓴 게 있습니다. 딱 보고 이제 이 사람 오늘 좀 공부 좀 했네 이렇게. 저도 이제 버리면서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금씩 써 나가셔야지면 됩니다. 머릿속에 매일매일 정리하는 부분. 왜냐면 이제 42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체제로 들어가야죠. 왜? 몸을 만들어야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디빌딩 대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막 6개월 전부터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몸을 가꿉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40일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머리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지를 써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오늘 오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관연도 문제를 2회 거를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78회하고 80회. 그 전에 이제 제가 2회씩 계속 해드렸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78회 때 나왔던 분산 손실 계수에 대한 문제가 80회 때 똑같이 분산 손실 계수가 또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이런 부하 형태로 나왔고 얘는 이런 부하 형태로 나왔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지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듣고 나시면 이제 관연도 문제를 그냥 분석을 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연도 문제 중에 이제 그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만 가지고 달달 외우는 겁니다. 왜? 시험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에 배점을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최적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만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가져갔다가 그게 나오면 답안지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게끔 그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을 2013년도 거를 받아서 봤습니다. 봤더니 2011년도, 그러니까 1982년도에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이 처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 1984년도에 개정이 한 번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개정이 한 번 됐고요. 201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봤던 건 이 세 권을 봤습니다. 이렇게 세 권을. 여기는 뭐 금방 개정이 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여기는 지금 한 20년, 그 다음에 10년 됐으니까 이제 개정이 좀 뭔가 됐겠죠. 얘 때나 차이는 뭐냐면 얘는 한문으로 써져 있었습니다. 다. 여기 한글로 바뀐 겁니다. 내용이 늘어나고 사진이 좀 늘어났습니다. 사진이. 이따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여기서 여기로 바뀐 거는 2개 챕터가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챕터가 늘어났던 부분이 뭐냐? 보니까 배전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늘어났던 부분이 신기술. 신기술 쪽에 늘어났던 부분이 팩츠, HVDC, 그 다음에 뭐 초전도체, 뭐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번에 시험 나왔었죠. IPCS. 변전소 자동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면은 2013년도에 그게 늘어났다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공부에서 뭔가 새로 늘어났던 부분이 있다는 건 그걸 또 시험 문제로 내기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기술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반드시 좀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뭐가 바뀌었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뭐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습니까? 라고 찍어달라고 얘기하면 힘듭니다. 왜? 다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요거 보는데 한 이틀 걸렸거든요. 근데 이틀 보는데 뭐냐? 제목, 그림만 봤습니다. 그렇게. 왜? 뭐가 있다는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왜? 그걸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다른 자료하고 보다 보면 이런 자료들이 저쪽에서도 많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시험에 나올 만한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뭐가 많다라는 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를 딱 찍어달라고 얘기하기는 게 힘들죠. 왜냐면 우리는 뭐 SAT나 뭐 저기 볼 때 보면은 외국에서 시험 본 걸 가져와서 이제 해가지고 그게 나온다라고 이제 찍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발성배전은 그게 안 되죠. 똑같은 날 똑같은 일시에 보니까 찍어준다는 건 뭐냐? 옛날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만 해도 100문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찍어준다는 거는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최신 경향을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어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빈도수를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도 쪽지책처럼 이렇게 찍어주기는 힘듭니다. 옛날에 그런 찍어줬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그때는 강사들이 전화 연락이 안 됩니다. 학원에서 공단에 들어가는 이제 강사 명단들을 알다 보니까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이렇게 전화를 딱 해보는데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내가 들어간다 하면 이제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취향이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저런 걸 낼 거야 하고 이제 한 토요일 정도 되면은 누가 이제 출제에 들어갔는지 학원에서 알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원생들한테 특강을 한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냐면, 그때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 이제 BI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는 문제를 빼돌려서 이렇게 했다든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얘기는 못 드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시간을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가우스 자르 뉴턴 합성법에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뉴턴 합성법을 거의 다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계산도 편리하고 얘는 책에 보시면 100번 하는데 얘는 8번 만에 끝나거든요. 얘가 200번이고 얘가 8번이었나요? 4번이었나? 그렇게 책에 적혀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200번을 반복을 해서 하는데 왜 반복할 때마다 계산식은 작습니다. 왜? 반복이니까 아까 얘 값을 얘 값에다 넣고 얘 값을 얘 값에다 넣으니까 하나당 계산 소요 시간은 작다는 얘기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거를 다 하고 나서 뭔가 안 맞으면 다시 또 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돌리다 보니까 얘는 반복하는 횟수는 전체적으로 많이 걸리는데 하나하나는 짧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역행렬을 이용하니까 어떻게 되죠? 아까 하나를 계산할 때 다 역행렬 그거 보셨죠? 3/3의 역행렬을 계산하려면은 디터미넌트 A 곱한다면 그게 아닌 부분을 또 AD-BC분의 해가지고 9개를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하나 전체 방정식을 계산하는데 시간은 좀 더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역행렬로 계산하다 보면 한꺼번에 싹 계산을 해버린다는. 아까는 반복이니까 하나 넣었다 말았다 하나 넣었다 말았다 해가지고 그거 편차가 생기면 또 돌리고 했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하나 초기값만 제대로 집어넣으면 하나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초기값만 거의 근접한 값에 넣으면 조금만 계산을 해도 금방 결론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턴 라스법을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도 실무에서도 프로그램 계산할 때. 근데 왜 PQ 분해법이 나왔냐? 분할이라고 그랬죠. 아까 I는 Y부에서 Y, 어드민턴스 행렬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했는데 이 두 개는 다 얘는 어드민턴스 행렬을 계산했고 얘는 자코비안이란 어드민턴스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행렬인데 얘는 뭐냐? 얘도 행렬입니다, 결국은. 근데 P하고 Q를 분할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정량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때 이걸 계산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로 이제 수정량이 변동이 되느냐? 바로 전압의 크기, 전압의 위상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의 크기하고 전압의 위상각으로 표현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근사화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1.01이 나와야 된다. 그럼 처음에 1.06에서 1.01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관계들이 아까처럼 3/3으로 하면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를 줄인다는 얘기죠. 어차피 아까 크론의 행렬 축약 공식도 뭐냐면은 4개가 있습니다. 계산하기 힘들겠죠. 그럼 이 4번째를 속을 하게 되면 이 3개째로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줄여서 계산하게 되면 4/4는 더 계산하기 힘들겠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처럼 근사값을 가지고 넣어서 더 쪼개나가는 겁니다. 아까처럼 여기서 어떤 값이 나왔다 그러면 그 값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쪼개가지고 정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근사값이 나왔으면은 넘어가는 겁니다. 아, 요 정도 됐으면 됐다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디카플드법은 근사값으로 이제 계산한 거고 패스트 디카플드법은 그걸 더 간략한 겁니다. 간략했는데 그걸 더 간략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PQ 분할이라는 건 P하고 Q에 대한 분할을 했는데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 수정량이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각으로 나온다. 근데 책에 보면은 책에는 몇 도씩 0.5도, 0.7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1.0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기가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모선의 형태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왜냐면 아까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를 기준 모선을 잡았습니다. 1번을. 그럼 1번은 기준 모선이니까 걔는 각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EV를 잡고 PV를 잡고 얘는 PQ를 잡았다.
그러면 여기는 Q하고 델타가 저기니까 얘는 P 값이 나오니까 여기는 이제 델타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량하는 부분이 델타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PQ니까 V하고 델타가 나오니까 이때는 이 값이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모선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얘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거는 순서는 바뀝니다. 모선의 형태. Y11, Y12, Y13에서 그 Y11에 대한 부분, Y22에 대한 부분, Y3에 대한 부분이 얘가 기준 모선,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이렇게 나눠졌다. 근데 얘가 기준 모선이 되고 얘가 발전기 모선이 되고 부하 모선이 되면 요 순서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부분이 이제 간략하는 부분이 또 나온다고 그랬죠. 직류조류 계산법이 바로 그겁니다. 더 간략한 거. 이제 여기 이 부분 1번부터 5번까지는 A시법, 6번은 D시법입니다. 이거는 간략법. 여기서도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략하게 한 방법이 있었는데 D시법은 더 간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세타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 보면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교재에 나올 텐데 1번은 뭐 R은 0으로 놓고 계산한다. 2번은 뭐 PQ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없애주고 3번은 델타 KM은 델타 K에서 뭐 델타 M을 뺀 값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 아까처럼 뭔가 있는데 간략한 거는 DC로 하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의 어떤 전압하고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 플러스 JX라는 기본적인 그 방정식이 나올 텐데 이거 계산하려니까 복잡하니까 우리가 송전설로 보면 어떻게 되죠? 송전설로는 이렇게 가죠. 거리계정기도. 손실을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손실은 뭐죠? R, 유효분에 의한 손실이죠. 무효분에 대한 손실이 아니까. 그러니까 R 값이 작습니다. 이렇게. X 값이 큽니다. 그래서 그 송전선에 대한 케이블을 보시면 케이블에 대한 임피던스가 0.1 플러스 J1이라고 그랬죠. 이 값은 작다고 그랬죠. 그 R 값을 무시를 하는 겁니다. 0으로. 그 다음에 뭐 뒤에 또 있는데 내용 이따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들은 뭐 2는 뭐 놔두고 실질적으로 이는 뭐냐. 여기 전송되는 부분은 전류를 뭐 전력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 뭐냐. 여기 흐르는 부분을 계산하는 거죠. 조류가 뭐죠? 날아다니는 조류가 아니라요. 조류라는 거는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라고 했죠. 흐름이라는 얘기입니다. 흐름이 뭐죠? 전류죠. 암페어 또는 P죠. 이거를 이제 같이 보고자 하는데 여기서는 이 X성분의 R분의 X성분의 뭐 2라는 그 부분으로 계산이 될 텐데 그거를 2라는 부분을 이제 고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흐르는 건 뭐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게 뭐냐? 위상차라는 얘기죠. 위상차. 이 세타 KM. 이 세타 KM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한 게 직류조류 계산법이다. 이런 정도의 개념만 먼저 가지고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2장에 있는 내용이 어려우니까 2장에선 대충 저런 걸 배울 것이다. 이렇게 듣고 나서 그 다음에 2장 부분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2장 부분을 각각 하나씩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연구반 교재로 들어가서 보고 이따가 요 정도까지 끝나면은 잠깐 쉬었다가 또 여기 부분 가서 계속 반복해드립니다.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이해해서 설명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최소 2, 3년은 걸립니다. 2, 3년 정도 돼야지 그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줄여들기 위해서 6개월 안에 개념은 잡아가지게끔 개념만 잡고 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기사들 몰라도 됩니다. 외워서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키워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오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관연도 문제 할 때도 얘 하면은 요 문제의 방향이 뭐냐? 답을 어떻게 쓸 건지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문제 답. 근데 이제 그 답이 나가는 포인트가 뭐냐 이거죠. 키워드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를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진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하는 건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그 개념을 잡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또 한 번 또 복습을 해드립니다.
이제 좀 보이시죠? 또 아침에 또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기준의 변압기입니다. 1대 n. 나중에 여기 보시면 n은 1인데 n자승 마이너스 1을 더해진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y를 더해진다. 저번 주에 설명드렸는데 혹시 가서 복습하신 분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예, 어느 정도는. 예. 오늘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10명 중에 한 분 정도 이해하시면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자꾸. 결론은 뭐냐? 마이너스 y라는 그 식에서 바뀝니다. 1대 n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전력조류 계산에서는 전력조류가 뭔지 이거 여러 번 설명드리는데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요. 전력조류 계산의 필요성, 사운압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오니까 사운압 키워드 가지고 사고 예방 제어, 운용 계획 위반, 확충 계획 위반.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부분이 책에 보시면은 운용 계획이나 확충 계획을 위반을 할 때는 DC법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근데 사고 예방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때는 AC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책에. 그래서 뭐냐? 실질적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값만 있어도 됩니다. 왜?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돼. 그래서 아까 그 직류 조류 계산법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요 정도만 있으면 돼. 근데 이제 AC법은 아까처럼 실제로 얼마나 계산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런 내용을 한다는 게 책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요. 계산 조건,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슬랙 모선, 중간 모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빼고요. 뭐 기준 모선,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에 대한 기지량, 미지량을 책에 또 나와 있으니까 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전력조류 계산법 뭐가 있다? 가우스 자이델법, 그 다음에 뉴턴 라슨법, 그 다음에 디카플드법, 패스트 디카플드법, 그리고 GNDF, 직류조류 계산법.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외운다는 얘기죠. 잘 모르면은 가우스 자이델법은 초기 조건이 나빠도 수렴을 합니다. 1의 시간은 뉴턴 라슨법보다 짧다. 하지만 수렴 속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리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뉴턴 라슨법은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얘는 선형 방정식입니다. 얘는 비선형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얘는 자코비안 역행렬, 얘는 와이브스 행렬.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키워드, 얘는 뭐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셔야지면 됩니다. 표로. 나중에 보시면은 오차가 클 수도 있음. 초기 값에 따라 속도는 빠릅니다. 속도는 이거 4배라고 그랬죠. 가우스 자이델법이 200번인데 뉴턴 라슨법은 4배 만에 계산이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속도가 8배 이상 빠르지만 처음에 잘못 잡으면 얘는 수렴을 하지 않고 발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제대로 잡으면 쉽게 접근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발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디카플드법. 디카플드법은 뭐라고 그랬죠? PQ 분할이라고 했습니다. PQ 분할. D는 JC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 책에. J가 바로 자코비안의 약자입니다. 자코비안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효전력은 위상각에 민감하고 무효전력은 전압 크기에 영향을 한다. 아까 뭐 제가 PQ 해놓고 뭐라고요?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각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만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죠. 잘 몰라도 PQ는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책에 가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죠.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P 델타 QV로 분할해서 푸는 방식이다. PQ를 분할하다 보니까 P는 델타가 먼저 나오죠. 아까 그래서 델타가 먼저 나오는 거고 Q는 V로 밑에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모선의 형태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압은 무효전력은 QV 컨트롤 배우셨죠? PF 컨트롤 배우셨죠? 그거하고 자꾸 연동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유효전력이 흐르는 건 뭐죠? 물이 흐르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의 흐름은 어떻게 하냐? 물의 높이하고 높낮이에 따라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얘도 그 세타로 생각하시면 되죠. 무효전력은 이제 QV 컨트롤을 하도 많이 보셨으니까 이따가 PF, QV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면 됩니다. 5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PF 컨트롤, 6장에서 경제 배분, 7장에서 QV 컨트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자꾸 얘기해드리는 게 개념입니다. 자코비안 역행렬을 정수행렬로 한 번만 구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뭐냐? 아까 디카플트법은 이게 PQ로 이제 변환이 되는데, 그 패스트 디카플트법은 그거를 자코비안 행렬을 비행렬이라는 걸 한번 바꿉니다. 근데 아까처럼 뭐 자코비안 역행렬 하게 되면 걔도 이렇게 반복을 해주겠죠. 계속. 근데 얘는 반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행렬로 바꾸게 되면. 그럼 비행렬이 반복이 되더라도 걔는 고정입니다. 고정이 되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더 수렴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냐? 정확한 값을, 오차가 좀 생기는데 빨리 수렴을 하는데 오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왜? 근사값으로 계산하니까 정확한 값이 안 나올 거니까. 앞에선 반복법을 한다든가 하니까 그 정확한 값을 계속 넣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계산 과정이 간편하고 계산 시간이 단축된다. 그건 근사값으로 가는데 계산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고요. 정확한 값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더 해야 되겠지만 계산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방패하고 창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를 구하는데 반복해서는 증가한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계산값을 구하는데 직류 조륜 계산법은 정확한 계산값을 구할 수 있으나 이건 교류는 직류는 계략적인 조류 계산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적 전력 조류다. 뭐다 보시면 최적적으로 전력 조류를 하는 거죠. 경제부하 배분하고 똑같습니다. 전력 조류도 최적화 시킨다는 얘기죠. 최적화 시킨다는 건 뭐냐? 손실이 작아지도록. 최적화니까 손실이 작아지도록 아까 얘기했던 기질량과 미질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라디언법, 뭐 람다법, 뉴턴법, 선형 프로그램법이 있는데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25점짜리로.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25점짜리로 다시 나오기에는 얘가 빈도수가 좀 떨어집니다. 최적 전력 조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10점짜리로는 다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다 10점짜리로는 무조건 다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그 10점, 아까 전력조류 25점짜리로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지금 지금 6개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각각 10점짜리로 만들었다가 25점짜리로 나올 때 그걸 다 갖다가 조합을 해서 쓰면 그게 25점짜리가 됩니다. 이쪽 저쪽에서 갖다 쓰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10점짜리 문제를 정리를 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본서를 보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반의 교재를 보고 정리된 교재를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를 거꾸로 기본서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식으로 이번 그 강의는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 유효 전력은 이제 넘어가고요. 예. 자, 2장으로 들어가는데 저번에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 할 차례죠? 네. 와이브스 행렬에다가 자,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오프턴 내쇼. 오프는 바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의 턴을 가지고 있는 변압기다. 오프턴 레이쇼 트랜스포머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유식하게 이제는 한문으로 쓰지 말고 영어를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BIL이다. 그럼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영어를 쓰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자, 송전솔레 변압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내용이 나왔죠? 변압기 건선비가 기준 변압기로만 되어 있다면 계산하기가 편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쪽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근데 얼마만큼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1대 N이라는 건 뭔가 N만큼 변화가 된 거죠. 변압기가 뭐죠? 압을 변성해주는 기기다 이거죠. 22,900이라는 센 압력이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서는 22,900에 대한 압력에 견디려면 어떻게 기기가 커져야 되겠죠. 커져야 되니까 어떻게 전압을 작게 썼다는 얘기죠. 작게 쓰다 보니까 전압은 작아졌지만 전류는 또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비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걸 보니까 이와 같이 뭔가 펌프질을 하게 되면은 압력은 줄어드는데 물의 유량이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차이가 나겠죠. 상황에 따라서.
n배가 있었다는 얘기죠. n배만큼 뭔가 변환되는 부분이 손실이 있겠죠.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쪽에 전압이 있고 이쪽에 전압이 있다는 얘기죠. 이쪽에 전류가 있고 이쪽에 전류가 있는데 그거의 변압비만큼의 뭔가 변화가 2차측으로 흐를 것이다. 그거를 이제 회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그려진다. 처음에는 전류를 가지고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이쪽에서 흘러서 들어오는 이 전류의 합은 0이다. 어렵진 않죠? 이쪽으로 흐르는 건 I1이 1로 들어오니까 1이죠.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건 I2가 N만큼 변화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이 접지된 부분으로. 그러니까 NI2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전압하고 여기에 걸려있는, 그러면 얘가 이쪽에 빠질 때, 전류에 빠질 때 이 지점의 전압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왜? 지금은 그 지점의 전류의 합은 0이다. 그 지점의 전압의 합은 얼마다라고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 지점의 전압은 요 전압이 더 높죠? 그 전압에서 요 전압만큼을 뺀 게 요 지점의 전압이겠죠? 그건 뭐냐? 바로 E2에서 여기는 요쪽으로 이렇게 빼지는 부분이 이 Z만큼 전압강화가 생기겠죠? 요 전압강화가 생긴 부분이 요 지점의 전압이라는 얘기죠. 왜? 이온을 가지고 여기다 또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여기서 E2에서 이 ZI2만큼의 전압강화가 생긴 요 지점의 전압은 여기서 N배만큼 변화된 부분의 전압하고 같다라는 얘기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I1과 I2에 대한 수식이 나왔죠. 여기는 E2하고 이온에 대한 수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I2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위로. 그 I1, I2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나온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뒤에 또 수식이 또 나와서 설명드릴 건데 I1은 이렇게 나왔고 I2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정식화를 해서 I1 플러스 NI2는 0, E2 마이너스 ZI2는 N2. 이게 앞에까지 있었던 부분이고 그게 이렇게 됐다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I2를 넣고 나니까 I2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E2 마이너스 N2이 나오겠죠. E2 마이너스 N2이 나오는데 여기 Z가 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I2는 Z분의 이런 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Z 부분을 이렇게 나눠 놓고 요걸 나누면은 마이너스 Z분의 N2 플러스 Z1분의 E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아이온에다가 아이온은 마이너스 NI2거든요. 거기다가 요 수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아이온은 이 I2가 여기서 계산된 수식이 지나가니까 Z분의 N자승 이온이고 마이너스 Z분의 NiO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다?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요건 조금 이따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교재에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책에다 써놓은 거고요. I2는 또 어떻게 나왔냐? I2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또 거꾸로 계산하면은 나오겠죠. 근데 아이온하고 I2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아이온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얘 부분을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왜냐면 여기는 N자승이고 여기는 N이다 보니까 어떤 N이라는 개수로 좀 정리하기 편하게끔 놔두다 보니까 여기다가 추가를 했다는 얘기죠. 뭘 추가를 했고 뭘 추가를 했냐. 여기다 Z분의 N2원을 더하고 거기서 Z분의 N2원을 빼면 결국 0이죠. 0인 부분을 여기다 더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얘 2원, 얘 2원하고 E2 부분이 N에 대한 수식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2원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2원하고 E2에 대해서 이렇게 빼주는 부분이 정리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Z분의 N자승 이온에서 Z분의 N자승의 이온이 나왔고요. Z분의 마이너스 N 이온이 뭐냐?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요 두 개가 여기로 들어간 거죠. 요 두 개가. 그럼 Z분의 N 이온이고 여기 Z분의 마이너스 N E2 요 두 개의 부분이 이쪽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부분은 여기는 지금 이온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뭔가 이온에 대해서 여기는 E2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E2 부분을 더해주다 보니까 여기는 Z분의 N 여기 Z분의 N 똑같습니다. 더하고 빼주고는 똑같은데 여기는 아이온이니까 이온에 대해서 더해주고 빼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뭐다? 여기 NY라는 걸 만들어지게 Z분의 1은 뭐죠? Y죠. YV 행렬 I는 YV라고 했죠. I는 YV 행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YV를 넣었는데 여기는 N만큼 변화가 됐으니까
n만큼 변화된 부분으로 nyv를 넣어준 겁니다. 더해주고 빼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더해주면은 얘 E1 부분하고 E2 부분 나올 테고 얘 E2 부분하고 E2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얘는 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면 이와 같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걸 정리를 하니까 이제 그림하고 이제 매칭을 해보시면 되는데 얘는 Z분이죠. 임피던스 행렬이죠. 근데 이 임피던스를 어드민턴스 행렬을 계산할 때는 Z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계산하면 어드민턴스로 됩니다. 그래서 n자승 마이너스 n에다가 이 Z분의 1이 y로 바뀌었죠. n분의 Z니까 ny죠. ni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는 ni죠. 또 여기는 y에 1-n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 이게 지금 1대 n인데 1대 1에서 1대 n으로 지금 바뀐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y가 있었고 여기 마이너스 y가 있었고 여기 y가 있었고 y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행렬은 a, b, c, d가. 근데 n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n배가 되니까 n자승 마이너스 n 이온이 됐고 요게 ny가 됐고 요게 ny가 됐고 근데 여기는 뭐 y가 됐는데 1-ny가 됐다는 얘기죠. 요거 부분은 이제 뭔가 지금 마이너스가 바뀌었고 얘 부분은 y에서 n자승 마이너스 n의 y로 지금 뭔가 변동이 된 거 아닙니까? 계산을 했더니 처음에 초기값은 y 처음에 초기값은 n배가 되지 않았을 때는 y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였었는데 지금 뭔가 1대 n으로 계산하니까 이 값이 뭐로 바뀌었다? 여기 부분이 n자승 마이너스 n의 y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는 내가 나중에 1대_n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를 하게 되면 이 수식을 통해서 y에서 이렇게 n자승 마이너스 ny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뭘 더해주고 뭘 빼주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이라는 부분에서 n자승 마이너스 1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n에 n 마이너스 1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얘가 1에서 이걸로 바뀐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요게 n분의 z고 n의 n-1의 z가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파형으로 등가열을 만들다니까. 왜 파형으로 만들었냐면, 전달함수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 버려버립니다, 나중에. 근데 이걸 이제 계산하다 보면 얘에서는 지루에 대한 것들을 다 더해주기 때문에 얘에서는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쪽에 대한 그 상호 어드민턴스 계산할 때는 안 되고 자기 어드민턴스 상에서는 들어갑니다. n분의 z가 어떻게 됐다? n분의 z를 이제 ny로 됐죠. n의 n-1의 z인데 얘 부분은 이제 그 어드민턴스로 되니까 나중에 n의 n-y가 된 겁니다. z분의 1로 해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텐데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림상으로만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라고요? n의 n-1로 바뀌었다. 1의 마이너스 ny로 바뀌었고 얘는 ny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 부분은 이제 그 보지 않고 여기하고 여기 부분만 보니까 결론이 지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하고 이렇게 바뀐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론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면은 y11은 n의 n-1인데 여기 ny에다가 아까 제가 y라고 했는데 그 y라는 부분도 사실은 n배가 돼야 되겠죠. 원래 1대1일 때 y였는데 1대 n이었으니까 ny로 바뀌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ni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고요? 이 부분이 더해졌기 때문에 n자승 y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n자승 y로.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결론은 n자승 y가 됐기 때문에 그 n자승 y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게 y에서 n자승 y로 바뀌어야 됩니다. 결론은 아까 n의 n-1의 그 전달함수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결론이 n자승 y입니다. n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아까 여기서 요게 ny고 아까 y라고 했는데 이게 ni가 여기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n자승 y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뭐냐? n자승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ni가 되겠죠. 왜? 여기는 ni인데 이게 n자승 y로 바뀌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n자승이 있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ni가 있으면은 얘가 얘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얘를 더하면은 이렇게 가겠죠. 그게 이제 전자함수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nr을 빼니까 얘는 없어지고 n자승 y만 남으니까 n자승 y가 남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 이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이 부분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얘만 추가를 하면 된다. 이제 결론을 아는 겁니다. 뭐를 더해주면 된다. 이걸 안다는 얘기죠. 이 수식을 통해서. y22도 뭘 더해주면 된다? 얘만 더해주면 되더라. y12는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얘는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그 절차를 보여주면 이와 같이 4단계가 있는데 결론은 먼저 처음에 기준의 변압기를 무시해가지고 n을 1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n배를 해줍니다. n배를 해준다는 게 결국 뭐냐? 요만큼을 더해준다는 얘기죠. y11, y12, y21, y22에다 몸값을 더해주면 나중에 결론이 나오겠죠. 그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 2, 3, 4를 더해주면 결론이 나오는데 y11에다 더해줄 때는 기준의 변압기를 가지고 있는 변압기에 있는 모선일 경우는 n자승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은 이게 결국은 n자승 y가 된다는 얘기죠. 요 n자승 y가 요걸 더해주는 거죠. 얘는 요거를 요게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y 처음에 ny였습니다. 여기가 ny 마이너스 ny 아까 제가 y로 했는데 n배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ni가 됐습니다. 근데 얘는 똑같습니까? 변압기가 연결되고 있는 모선의 반대측 모선에서 본 자기 어드미턴스 그대로 아무 변동이 없다. 여기 보면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요거는 변동이 있는 건 얘하고 얘가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세 개가. 그 얘는 변동이 있는데 이 ny가 뭐로 변동이 된다? n자승 y로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 n자승 y로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n자승 y에다가 마이너스 ny를 여기다가 ni에다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ni에다가 마이너스 ni를 더해줬으니까 얘는 없어지고 n자승 y만 남겠죠. 그렇게 해서 남는다는 거를 아까 그게 가감을 해준다는 얘기죠. 더해준다는 얘기죠. 얘는 마이너스 nr을 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여기 y12는 마이너스 y12에다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1에 y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ni가 나온다. 그럼 뭐냐? 얘는 y라고 했죠. 처음에 y라고 했으니까 이게 처음에 마이너스 y였죠.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여기는 y죠. 근데 마이너스 y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ni로 바뀌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n을 더해주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ni에다가 플러스 y를 더해주면은 이 y하고 이 마이너스 y는 소거가 될 테고 마이너스 ni만 남겠죠. 그게 마이너스 ni로 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요걸 이제 더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ni가 나오고 이거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만들어 주면은 되니까 요 수식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결론부터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요 자료는 아직 안 보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교육이 끝나고 오후 수업까지 끝나고 나니까 한 8시 정도에 요 챕터만 요 관련된 챕터만 끊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냐? 기준의 건선비 똑같죠? 자, 건선비 I1 플러스 N이트는 0. 안 보이시니까 I1 플러스 N이트는 0이다. 이 부분 수식 보셨죠? E2 마이너스 ZI2는 N-이온이다. 요거를 I1과 I2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I1과 I2로 계산하다 보니까 I1은 마이너스 Ni2고 그 I2는 요걸 이용해서 계산한 수식이라고 그랬죠. 그걸 갖다 여기다 넣으니까 이와 같이 됐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수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뭐냐? Z분의 N자승은 N자승 Y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Z분의 N은 마이너스 NY라고 했죠. 그거를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아까 파형이 나왔죠? 거기에 대한 그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더한 부분 해서 YV로 나와지고 YV로 나눠진다. 그럼 여기 자기 어드미턴스고 이게 상호 어드미턴스 아닙니까? 그 자기 어드미턴스하고 상호 어드미턴스의 관계를 표시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봤던 이 수식은 여기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요 수식은. 근데 요 부분을 더해줬다고 그랬죠. 지금 요 두 개를. 더해지는데 결국 뭐냐? YV라는 수식을 더해준 겁니다. I는 YV라는 수식을. 근데 여기는 I1이다 보니까 E1에 대한 수식, 여기는 I2다 보니까 E2에 대한 수식을 정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Y, V죠? 그걸 더해준 겁니다. 이걸 더해주고 빼주면 결국 0을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했더니 이와 같이 계산이 됐고, 이와 같이 계산이 됐고, 이와 같이 계산이 됐다.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시 내용이고, 그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NI가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책에서는 여기 Z라는 부분이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좀 혼돈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건 결국 이제 그 Y라는 행렬로 바꿔주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요. 파형 등가회로는 N분의 Z가 있는데 그거는 Z분의 N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에 있는 부분이 요것들이 이제 반대로 그림이 그려진 거죠. 책에 있던 거. 전달함수가 되려면 Z분의 N이 돼야지 지금 NI로 되는데 이런 것들 지금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지 바로 바뀌어지니까. 책에 있는 부분이 이제 바뀌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책에 Z분의 N으로 안 돼 있고 N분의 Z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Z분의 N으로 돼야지만 요 NI로 이렇게 그대로 변환을 할 수가 있죠. 왜? Z분의 1이 Y니까. 근데 책에서는 이게 반대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여기 부분이 바뀌어져야 된다. 원래가 맞는데 이거를 이제 그 Y 성분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내용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를 똑같이 Y부스는 이걸 행렬하게 되면 N자승 Y에다가 마이너스 NI에다가 마이너스 NI에다가 Y로 된다. 이게 최종 결론이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 그 최종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NI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그 Y에서 얘로 바뀌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부분에 뭘 더해주고 여기 부분에 뭘 더해주고 여기 부분에 뭘 더해주는지를 결론에서 했다고 그랬죠. 근데 얘 부분은 바뀌는 부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1, 2, 3, 4에서 설명됐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쉽게 구하는 부분. 기존에는 얼마였다? 여기 NI였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 NI고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다 라는 그 네 가지 행렬에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 NI가 뭐로 바뀌었다?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 기준의 변압기를 무시한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의 어드민턴스 행렬 작성법은 변압기를 무시한 N은 어드민턴스 행렬을 본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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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로 한다. 그 다음에 뭘 더한다고요? N자승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더한다. 여기다. 결론이 이거라면서요, 지금. 그래서 2번은 여기다가 요걸 더하니까 요게 나왔더라 이거죠. 얘 부분 변함이 없습니다. Y. 변함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 변함이 없는 거고 마이너스 Y에서 얘 부분이 또 바뀝니다. 결론이. 마이너스 NI로. 요게 결론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NI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에 N-1의 Y를 여기다 더해주면 된다. 여기서는 N자승 마이너스 1Y를 더해주면 된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에 N-1Y를 더해주면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더한다. 여기는 가산한다. 더하는 건 말 그대로 더하는 건, 가산하는 건 뺀다는 얘기죠. 뺀다는 거. 그러니까 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빼는 부분이.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여기는 항상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라면서요. 상호 어드미턴스는 그 값을 더한 것에 마이너스 값만 해주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개념을 앞에서 자꾸 가지고 계시라는 게 그러면 얘가 가산한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기는 뭐냐 n자승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인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런 식으로 외우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뭔가 이제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놓고 시작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는 이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4개짜리. 조금 이따가 보시면 3개짜리가 또 나옵니다. 여기. 요거. 요 수식이 이제 책에서 또 나올 텐데요.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자꾸, 그러니까 이걸로 안 봐지니까 아까 그 자료를 보고 개념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지는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준의 건설비를 받는 게 이와 같이 같다. 여기 보시면 그때 설명드렸지만 4개의 모선이 있는데 요게 1대 n으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1대 n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 부분 변화가 없다라고 그랬죠. 얘가 n대 1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n대 1로. 그러면 얘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n 부분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n 부분에 대한 모선이 자꾸 헷갈리시니까 1대 n에서 이 n이 1이라고 놓고 계산하고 나중에 n이 1.1로 바뀌었을 때, 왜 조금 변화가 있었을 때 얼마만큼 변화가 생겼다는 건 저항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로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가 변했냐. 그건 뭐죠? 상호 어드미터스죠. 그러니까 상호 어드미터스가 얼마가 변화가 됐냐. 그 1대 n이라는 건 얘 부분은 기준이고 얘 부분이 얼마만큼 변화돼서 이쪽에 흘렀으니까 얘 부분이 또 얼마가 변화된 부분. 그게 ny에서 n자승 y로 변화가 됐다면서요. n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변압비에서 n자승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때 오음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넣어놓고 시작하시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바뀌어지는 부분이 1번, 2번, 3번, 4번, 2, 1, 3, 4, 뭐 3, 1, 3, 4, 4, 1, 3, 4 이렇게 4, 1, 1, 4, 2, 4, 2, 4, 1, 4, 2, 4, 3, 4, 4 이렇게 나오겠죠? 바뀌어지는 부분이 어디다? 요 4개다. 이 4개 중에서 뭘 바뀐다? 얘 부분이 바뀌고 얘 부분이 바뀌고 얘 부분이 바뀐데 얘는 안 바뀐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모선 3과 모선 4에서 값만 변동이 되더라. 그럼 3하고 4가 변동이 되는데 어떻게 된다? n자승 마이너스 1의 y만큼 더해주면 된다고요. 아까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된다. 왜? 얼마만큼 더해주면은 값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죠?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n자승 ny에서 n자승 y로 바뀌면서 그걸 뭐 n자승 마이너스 1y를 더해주면은 최종값이 나온다라는 그 흐름은 보셨으니까 그게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더라도 요거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답안지를 쓰고 하시니까. 그리고 여기 상호 어드미턴스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ny에서 바뀌었죠 지금. 그 바뀌는 부분이 y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y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n에 그 y에서 마이너스 ny로 바뀌다 보니까 마이너스 ny에 여기 플러스 y가 더해져야지. 그렇죠? 얘도 마이너스 성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1만큼 변동이 됐다라고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y33에 요만큼이 더해지고 y34에 이만큼 더해지는데 y33은 기존의 값이 요게 기존 값이고 요게 변동된 값이 요만큼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수정된 값은 이거기 때문에 이게 요 y33에다 요것만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행렬이 이렇게 와이브스 행렬이 나와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 3개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3개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25점짜리를 문제로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전력조류 계산이 뭐다. 이거에 아까 이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다라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나서 계산식을 풀어줘야지만 좀 더 점수가 좋겠죠. 결론 왜? 애워서 쓴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 수식이 나왔는데 그냥 이 수식을 써가지고 썼다는 건 애워서 썼다밖에 안 되니까 이 수식이 나온 것들을 유출을 해준 다음에 그 수식에다가 여기에서 필요한 요 3가지 데이터만 넣어가지고 계산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25점짜리를 문제로 쓰기가 좋다는 얘기죠. 10점짜리를 문제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앞에 이론적인 부분 다 생략하고 수식만 넣어가지고 결론값만 도출을 하는 거죠. 25점짜리로 나왔을 때는 25점에 맞게끔 10점에는 10점에 맞게끔. Y34는 뭐라고요? 이렇게 변동이 됐다. 그러면 Y44는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변환값이라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부분만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3개만. 왜? 여기는 변화가 없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의 변압기의 건선비가 n에서 n-로 변화했을게요. 아까 n이 1이었고 n-가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n을 1로 놓고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계산을 했으니까 각 모선에서 어드미턴스 값은 다음과 같이 변동될 것이다. 왜? y의 11이 나중에 변동되어 있는 y의 11 값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값에다 요만큼 변동된 값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n-가 뭐라고요? 나중에 변하는 값이고 이 n이 뭐라고요? 기존에 있던 1이라는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n자승 마이너스 1의 자승이니까 n자승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요거 아까 요 네 번째였죠? 네 번째 변화 없다고요. 요게 3번에서 4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변화가 있다고요. 얼마만큼? 요만큼. 요게 n자승 마이너스 1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었죠? 요 n이 1이니까 요게 지금 n-가 1.1로 변화된 부분. 그거를 이제 책에서는 n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개통 변경 시 행렬에 대한 수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크론의 행렬 부분하고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